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뒷방 상영관의 나물 모수 넬리입니다. 네, 오늘 얘기할 영화는 저희 232번째 영화고요. 크지슈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아마추어 혹은 이제 미국 제목으로는 카메라 버프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1979년도 영화이고요.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한 공장 노동자가 자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계기로 그 아이의 성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동네의 첫 카메라인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동네의 공장 디렉터인지 아니면 지역사회 디렉터인지 공장 디렉터인 것 같아요. 공장 디렉터가 이제 공장의 기념일을 촬영하게 하고 또 그게 어쩌다가 뭔가 아마추어 필름 페스티벌에 뭐 이렇게 제출되게 되고 상도 받고 뭐 TV 쇼에도 그 촬영본이 들어가게 되고 그 방영되게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떤 영화에 대한 열정이 이 사회와도 갈등을 겪고 이 가정 것에 대한 뭔가 이 아내와도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근황을 짧게 얘기하고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넬리가 이번 주에 영화를 되게 많이 봤다고. 네. 그런데 조금 약간 이 영화 관련해서 조금 같이 얘기할 만한 영화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저로서도 되게 가장 이번 주에 본 4편 혹은 5편의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고 의미 있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인디스페이스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처음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고레에다 감독의 다큐멘터리 2편 상영하고 이제 뭐 송경원 평론가께서 와서 이제 인디토크 재밌었겠다. 저는 그 인디토크는 안 들었어요. 제가 누구 얘기 듣는 거 싫어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러나 복지를 버리는 시대로라는 영화와 또 하나의 교육 이런 2편을 상영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거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버렸고 첫 번째 거는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게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 복지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나 봐요. 약간 합리화를 명분으로 약간 뭐 집이 작은 집이라도 있으면은 그거 팔아서 생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복지 잘라버리고 뭐 여성들에게는 뭐 여성들이면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또 복지 혜택 잘라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복지 정책이 많이 변해서 복지 대상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대요. 근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신 한 여성분이 계시고 또 이제 한편에는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이었던 한 이제 엘리트 관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삶이 되게 비슷한 경로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걸 병렬하는 이제 면서 그런 변화들을 그리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제 이 영화를 찍으면서 원래는 사실은 그 복지 정책과 그 대상자였던 분 돌아가신 약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분에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영화였는데 근데 이제 이 감독이 고레에다 감독이 취재를 하면서 그 이제 엘리트 관료 돌아가신 그분의 삶에 되게 많이 이렇게 매력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이런 형태로 바뀐 거라고 하고 그리고 이 영화 다큐멘터리가 한 1시간 좀 안 되는 시간인데 이 영화를 만든 다음에 좀 더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구름은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이제 완전히 이 한 사람 인물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근데 무슨 나물이 그 조사한 거에서도 이제 이 감독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크지스토프 키에슬롭스키 맞나요? 네. 그 이 감독도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다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처럼 극영화로 전환하게 된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네, 맞아요. 이 감독님의 스토리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되게 좀 인상적인 인터뷰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그 진짜로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두려웠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크지스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님도 근데 원래 다큐멘터리 작업을 되게 많이 하시던 동유럽 감독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극영화 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진짜로 막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흥미로운 사람을 찍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진실한 면이 닫혀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하시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찍을 권리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극영화 쪽으로 가셨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영화랑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을 다 못했는데 방금 숨이 차가지고 네. 그 이제 고레다 감독의 책도 저는 읽어보고 이렇게 뭔가 그 책에 보면은 서문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 것도 읽어보고 하면서 이 고레다 감독이 그러니까 크지스토프 키에슬롭스키랑 비슷하게 그 아내분의 인터뷰로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남편 그분이 아내분의 인터뷰를 가지고 많이 이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본인이 이 책을 쓰는데 처음에는 논픽션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나를 투영 어느 정도 해서 픽션을 쓰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소다 카지로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또 있는데 그 감독도 이렇게 뭔가 쓴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걸 읽어보면서 이 감독도 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고레다 감독이 그 사람이 무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꾸 그 죽은 사람에게 자신을 투영해서 쓴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글 쓰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고레다에게 투영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이 1980, 90년대 일본 복지 이야기에서 본인은 이제 그 3.11 그 후쿠야마 원전 사태를 본다고 우리는 뭔가 그때 문제가 한번 일어났는데 전혀 바뀐 게 없이 똑같은 문제를 또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레다 감독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그러면서 내가 픽션을 쓰고 있는 것처럼 또 이 아내분도 자기 얘기를 결국에는 남편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그 고레다 감독의 환생의 빛이라는 그 이제 남편이 죽고 남겨진 아내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잖아요. 네. 그걸로도 연결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지금 좀 빠져 있어요. 이 이야기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환상의 빛을 진짜 보고 싶네요. 완전 옛날에 봤는데 저도 보다 작아지고 진짜 보다 자기 좋은 영화예요. 근데 되게 제가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을 때였는데 근데 조용한데 되게 강렬했던 기억이 선명히 남아있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반가웠던 게 저는 또 나물이랑 같이 지금 서울 찍찍 국제 실험 영화 페스티벌에서 왜 서울 찍찍이에요? 왜냐면 서울에서 원래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그거를 철회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많은 위기를 겪었었나 봐요. 그러면 이걸 그냥 개최하는지. 실험 영화 페스티벌이네요. 네, 국제 실험 영화 페스티벌인데 포스터에 서울은 그대로 남겨두고 찍찍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정치적인 표현으로.
아무튼 거기에서 상영하는 영화 중에 오테 오란드 감독의 영화 단편 영화 2편을 이어서 상영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필름으로 촬영한 거여가지고 영사기가 뒤에 있어서 맞아요. 실제로 그 영사기 돌아가는 차르륵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 자체는 아예 소리가 없는 영화도 있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갑습니다. 네. 저도 무수랑 같이 이 감독님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서 봤는데 마가렛을 위한 반달이라는 제목의 영화랑 영 파인즈라는 제목의 영화 2편을 봤어요. 근데 감독님이 또 나중에 오셔서 GB도 참여를 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독님이 뭔가 되게 이런 실험 영화 감독 계보로 많이 언급되는 분들이 뭐 스탠 브레키지 그분이랑 요나스 메카스 그분 두 분인데 이제 나름대로 다시 자기 계보를 좀 다시 쓰려는 작업을 하시면서 마가렛을 위한 반달 얘기도 약간 마가렛 테이라는 실험 단편 영화 필름 감독님이 계시대요. 이제 약간 이분을 나는 계승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그런 발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네 여러모로. 근데 실험이라는 게 뭘 실험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여러 가지 실험할 수 있잖아요. 주로 일단 내러티브에서 좀 벗어난 장르의 영화를 찍으시는 것 같고 또 아트하우스 영화랑도 좀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실험 영화 이 페스티벌은 처음 가봤는데 약간 그런 뭐 전주나 뭐 부천, 뭐 부산 이런 데는 그래도 이제 주로 다큐멘터리 뭐 극영화 좀 실험 영화라고 해도 뭐 익스펜디드 시네마 약간 이런 식으로 섹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험 영화는 확실하게 우린 아트하우스와 달라라고 딱 약간 선을 그으시고 뭔가 사운드라거나 이런 것도 내러티브랑 좀 다르게 가려는 그런 시도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근데 그분 아시잖아요. 마이클 스노우 같은 그 느낌. 몰라요. 아니 그냥 줌으로만 이렇게 쭉 해서 계속 찍으신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네, 저 이게 또 공교롭게도 저희 오늘 하는 영화인 카메라 버프 아마추어 이 영화도 그 8mm짜리 무슨 쿼츠 2라는 카메라로 이 주인공이 작업하는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차르르 이렇게 그 필름 돌아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도 이 실험 영화에서 봤던 그 장면이 막 오버랩 되면서 이 소리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근황은 이쯤 얘기를 해보고 홍보 타임을 가져볼게요. 저희 뒷방 상영관에는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요. 100_2_더_시네마라고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상영작을 소개하고 방송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나 좋았던 장면들을 올리고 있으니 구경 오시고 많이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그리고 뒷방 상영관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보내실 사연이나 궁금한 점, 소소한 잡담도 좋아요. 인스타 DM이나 팟빵 댓글, 메일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보내시고 싶은 분들은 에스크에 질문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희 방송 소개란을 보시면 인스타 에스크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댓글이 새로 들어온 걸 확인하고 또 엄청 기쁨의 한 주를 가졌는데 네. 저희가 지금까지 그 아이폰 팟캐스트 앱을 확인을 잘 안 했거든요. 그죠. 거기에는 많이 댓글이 안 달리는 줄 알고 근데 이제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또 몇 개가 있어서 엄청 기쁘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시간 순으로 읽을까요? 네. 그럴까요? 네. 2년 전부터 저희가 많이 뒤떨어졌죠. 근데 이제
짤랑짤랑 지감님이 They are good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여기에 그래서 좀 특이한 것이 제목을 달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맞아요. 제목에 스포일러 alert They 네. are good 이렇게 남겨주셔서 분명히 한국인이신 것 같은데 감사하고요. 글로벌한 홍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탐사수라는 분이 가장 최신 에피소드인 본제놀부터 듣고 있어요.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대화 나누는 것 같아 즐겁습니다. 그리고 줄라이님 너무 좋아요. 하트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줄라이 좋겠다. 와 줄라이 팬분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1월에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읽는 거라서 이분이 아직 듣고 계실지 조금 궁금하지만 아직도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Say Hi야 라는 하이야 이건가? 아, 그래요? 몰라. 그 분이 이제 여러모로 꽉 막힌 사람이었고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뒷방 상영관을 들으면서 인트로 멘트처럼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듣고 좋은 영화에 대해 2번, 3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괄호 하트 풍선 날리는 GIF를 달고 싶네요. 괄호 이렇게 남겨주셔서 받았어요. 상상으로 받았어요. 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댓글을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아. 댓글이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감동적이었고요. 그 2023년 6월 28일에 피센 코지모님께서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나서 툭 던지는 어땠어?가 이렇게나 이어질 수 있다니요. 함께 영화를 본 이와 이렇게 감상을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충만할 것 같다.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곱씹어 주셔서 영화를 보고 싶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트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와, 너무, 엄청난 극찬이 있네요. 다정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가장 기대했던 포인트 이 댓글들을 읽는 거였어요. 정말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방송을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또 댓글창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 영화 얘기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이 영화 다들 되게 뭔가 반응이 미적지근하시더라고요. 미적지근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뭐 재미없진 않죠. 재미없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 하다가 우선 감독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맞아요. 크지슈토프 키에슬롭스킨 감독님은 그 폴란드 출신의 감독님이신데요. 원래 되게 유명한 작품들은 데칼로그 시리즈랑 세 가지 색 시리즈 그리고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 베로니카 이중생활 죽기로 다른 결심하다 거죠. 누구지요? 그거는 봤어요. 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이런 작품들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저희도 벌써 2편이나 했더라고요. 네. 어쩌다 보니 그쵸 세 가지 색을 했나 저희가? 아니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하고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을 했더라고요. 어머 저는 사실 그때도 되게 우리 뭐 이따가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열정 같은 거 뜨거운 게 있는데 또 되게 이렇게 그걸 밖으로 분출하진 않고 되게 건조하게 표현된 미장센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게 뭔가 되게 찜찜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어떤가요? 비슷해요. 뭔가 다를 줄 알고 이 영화를 선택을 했었는데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유명한 영화들은 주로 80년대 후반부터 나온 영화들이고 저희가 오늘 하는 영화인 아마추어는 79년 영화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앞에 다큐멘터리 작업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스태프라는 영화를 빼면 두 번째 극영화 장편 극영화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저는 그래도 뒤에 나온 영화들을 몇 개 봤었는데 굉장히 약간 인간이 감내하기 너무 무거운 그런 철학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다면 이번 영화는 조금 그래도 더 허들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는 했어요. 제목이 아마추어라 그런가?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좀 되게 그래도 좀 대립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처음에 카메라를 사게 된 계기 자체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를 이제 맞이하려고 되게 비싼 돈을 주고 카메라를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 자라나는 동안 홈비디오 같은 걸 만들려고 2달치 월급을 네, 2달치 월급을 썼어요. 애프터양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장르가 바뀌었어. 저는 그래서 처음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이제 진통이 시작되고 막 급하게 아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병원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뭐 이게 하룻밤 만에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첫 아기고 그러니까 회사에 갔는데 또 이게 약간 이 지역 문화인지 아기가 태어나면 막 다 같이 축하해주고 보드카를 같이 마시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이럴지 모르겠지만 보드카를 갖고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주변 동료들도 다 축하해주고 완전 또, 만취하죠. 막 애기 태어나고 집에 가서도 동료들이 다 그 집에 모여가지고 축하를 해주는데 그 카메라를 처음으로 꺼내서 이제 찍는 건 아닌데 카메라를 통해서 그 향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비추는 피사체가 그 아이의 탄생을 축하해 주려고 모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너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뭔가 아기의 탄생이라고 하면은 뭔가 흔하게 상상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장면이 아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뭔가 사회주의 사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이 집단적인 생활을 하는구나. 뭔가 그런 느낌도 새로웠던 것 같고 딱 거기까지만 귀엽고 따스웠다. 조합원 문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도 이 사람이 갑자기 그 TV에 쇼팽 왈츠 같은 게 나오는데 맞아. 그게 되게 아름다운 연주이긴 한데 그거를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긴 했어요. 맞아. 그때부터 싹이 텄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처음에는 가족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샀지만 뭔가 동료들이 이 사람이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꾸 이제 뭐 공장에 몇 주년 기념일 있는데 이거 찍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가족 말고 다른 것들을 계속 찍게 되거든요. 근데 참 이거를 저희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족과 예술은 항상 이양대립적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문제로 접근해야 되나? 뭐 이런 궁금증이 좀 들긴 하죠. 저랑 무수는 파벨만스도 같이 녹음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스필버그가 자기의 가족과 예술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묘사가 막 나와가지고 그게 항상 영화에 되게 좀 반복적인 소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이야기보다 인간과 일상이 먼저라고 고레에다 감독님께서 그러네요. 고레에다님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고레에다 감독님도 심각한 일중독이셔서 인생의 80%를 일에다 쓰신대요. 그냥 안 해본 생각도 들어봐야 심지어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고 되게 오랜만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계기가 그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집에 가서 아기가 이제 집에 갔다가 나오는데 안녕 또 와 이러는데요. 손님으로 생각을 한 거죠. 워낙에 집에 안 오니까. 그거에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걸 또 다시 영화를 만들어 또 그러니까 내가 가족한테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영화를 만들어. 그러니까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는데 더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를 참 좀 어떻게 어쩔 수 생각해야 될지. 없다. 구제할 수 없는 인간들이다 이 사람들 정말. 구제 불능으로 일단 낙인 찍고 시작해 볼까요? 그렇게 되는. 아무튼 그거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이 평화와 고요함.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과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자기가 다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가지고 싶었던 게 자신의 가정 그리고 그 이렌카 아내 그리고 딸. 집 그리고 딸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나 이제 다 가져서 너무 행복해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화라는 게 자기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그 세 가지로 얘기되는 평화와 고요함이 있고 그 영화라는 어떤 뭐 예술인지 뭔지 아무튼 영화를 찍는 것에 대한 이런 이게 계속해서 뭔가 충돌하고 그거는 그것에 대해서 이렌카는 용납할 수 없는 그 벽이 되게 높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부딪히는데 근데 되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또 딱 뭐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진짜 뭔가 이 카메라를 삼과 동시에 너무 많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사실 그러면 그 흐름을 타고 이게 재밌으면은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이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데 아무 도움도 안 주고 그 관심조차 주지 않으면 사실은 정말로 그냥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 외로움을 생각하면 또 너무 야속하고 그렇기도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되게 근데 주인공의 시선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도 이 영화가 건조하다는 게 이런 측면에서도 좀 건조한 게 마냥 주인공을 이렇게 뭔가 두둔한다거나 뭔가 얘가 뭐 이럴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너무 가정에 소홀한 게 진짜로 잘 보여서 맞아. 되게 좀 미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뭔가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 그렇게 말하고 싶은 왜 그 아내분이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은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들고 상 타지 마.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뭔가 이게 원래는 하나인 줄 알았다는 거. 처음에 시작이 카메라를 산 것도 애기 찍으려고 산 거였잖아요. 되게 가정을 위한 일이었고 이걸로 정말 그 목적 그대로 처음에 생각했던 그대로 애기만 찍어서 홈비디오로만 썼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것 때문에 생기게 된 일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졌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정의라고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진 것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아내를 원하고 가정을 원하고 딸을 원하는 것처럼 이제 영화도 원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걸 이때까지 다 가진 것처럼 또다시 이것을 그 원하는 것을 또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 아내로서는 어느 선까지는 맞지만 이제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는 게 그게 정도의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양대립적인 건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는 좀 더 그런 분기들이 많이 표현이 된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그 흐름을 따라서 주어지는 기회를 받았을 뿐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가족보다는 영화에 치중이 되게 되고 참 근데 저는 좀 지루했어요 그게 이런 부분들 가족과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때요? 이런 주제를 좋아하나요?
이런 주제가 어떤 주제지? 그러니까 이런 예술과 뭔가 안정적인 삶 사이의 갈등 이런 거? 뭐 굳이 이걸 막 이렇게 찾아서 보고 싶다 막 이런 거는 또 아니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진짜 좀 자기의 어떤 그 아까도 말했지만 조합원들이랑도 되게 긴밀하게 얽혀 있잖아요. 이웃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래서 완전히 또 약간 내 가정 이렇게 고립된 내 가정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이 접근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뭐 아까 우리 애프터 양 얘기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찍는다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하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왜들 그렇게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나이브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여기서 좀 그런 브레이크를 그런 건가? 많이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아니 그 장면이 또 생각나서 웃겨가지고 그 처음에 기념일 때 촬영을 하는데 첫 그런 공식적인 촬영을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이 진짜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축하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클로즈업 기능이 없으니까 이제 그 가수한테 완전 그냥 본인이 클로즈업 해가지고 막 하는데 막 그걸 지켜보던 그 동료가 막 저렇게 하기에 태어난 사람 같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장면 뭔가 되게 웃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웃음이 나는데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점점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하다 보면은 또 생기는 열정들이 있고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생기고 단순히 내가 카메라를 쓰고 싶다가 아니라 그 안에 편집이라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걸 선택하게 되잖아요. 담고 싶은 것들을. 근데 그 과정에서 공장장의 터치도 있고 아니면 막 그 페스티벌에 갔을 때 심사위원들이 그 당신들의 영화는 다 쓰레기다 이러면서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가 담고 싶은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태클 뭔가 외부의 어떤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취사 선택하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기가 어쨌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자연스럽지만 뭔가 좀 휘둘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들에 의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아까 뭔가 저는 우리가 같이 리허설 하면서 든 생각인데 이게 이 사람도 약간 열정이 있었지만 이게 그게 분출되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환경에 많이 휩쓸리기도 했다라는 거를 저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 아 근데 우리 그 장면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그쵸. 이게 저희가 파벨만스랑 되게 파벨만스 많이 생각난다고 했던 장면인데 이제 결국엔 아내가 이런 필립한테 너무 질려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떠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되게 망연자실해서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아내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 순간 필립이 갑자기 손을 프레임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내가 떠나는 뒷모습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아내가 되게 화내면서 뒤돌아보면서 뭐 한 거야 약간 이러는데 필립이 손을 급하게 감추는 막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게 되게 파벨만스에도 이런 상상으로 자기가 영화를 찍는 것 같이 막 가족의 갈등 상황 그 한 가운데에서
영화 찍는 상상을 하는 막 그런 장면이 나와서 되게 좀 겹쳐졌던 것 같아요. 되게 겹쳐지는 장면이었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면 그 파벨만스에서는 그 스필버그 그 파벨만스가 헷갈려. 그 파벨만스 스스로를 이렇게 보호하려는 어떤 장치일 수 있었다면, 왜냐하면 그 상황이 자신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부모님의 그 이혼으로 인해서 어떤 위기 상황을 강제적으로 겪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조금 더 그 프레이밍 하는 것이 조금 더 폭력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저는 좀 다른 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악화된 것이 영화를 찍는 것 때문이었는데 그 상황에서조차도 어쨌든 보이지 않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 이 사람이 되게 광적으로 여기에 충동에 이끌린다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그 좀 앞부분에도 카메라로 아내를 찍는 부분이 있어요. 그 세레모니 찍다가 이제 아내는 먼저 집에 가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아내가 집에 가는 뒷모습을 카메라로 바라보면서 찍는데 이제 그때 아내가 되게 이렇게 좀 쓸쓸하게 집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거를 아내가 좀 많이 실망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영화 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집에 갔을 때 거울을 이제 손으로 쳐가지고 깨 있었던, 그러니까 아내는 혼자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필립이 돌아와서 이제 거울을 발견하고 아내를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애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 내가 당신을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뭐 찍었다라고까지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아내를 막 껴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에서부터 뭔가 그 카메라로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에게 매혹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그 아내도 사실은 그때는 이제 그걸 받아주고 그 이제 남편이 자기한테 열정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장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화가 났는데 약간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키스하는 걸로 풀려는, 그러니까 그거 되게 폭력적일 수 있는데 사실은 안 해도 저는 그런 열정을 원했다라는 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도 결국에는 카메라로서 바라본 시선이 개입되어 있었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맞아요. 이 뭔가 그 매혹과 그런 게 시선이 관음증적인 시선 같은 게 진짜 그 말을 하는 맥락이 그 뒷모습에서 쓸쓸함이나 외로움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그냥 아름다웠다는 걸 말하고 싶었었던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상황도 그렇고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 사람이 찍는 장면들이 뭔가 우리한테 다 보여지는 건 아닌데 되게 좀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에 그 TV 화면 속에 쇼팽 연주자를 찍을 때 하고 다음에 아기를 찍으러 병원 가잖아요. 그랬을 때 뭐 약간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뭐 카메라로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뭔데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해보고 나서 오케이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커튼을 확 걷으니까 그 병원에 막 쪽 복도 같은 게 이렇게 전면이 여러 쫙 층계가 나오는 거예요. 쫙 보이죠. 그래서 아 이런 곳이었나 병원이 이럴 정도로 되게 뭔가 카운터에서 한 사람 바스트샷? 약간 되게 가까이 있다가 갑자기 완전 확 멀어지어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카메라로는 이런 것도 볼 수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좀 반복됐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아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걸 찍을 때도 되게 창문에서 멀리 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집 발코니에서 음, 그 보도블록 하는 업고 공사 다시 붙이는 그 공사도 계속 발코니에서 바라보죠. 그 시선 자체도 좀 그러니까 그 아내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너무 작아 보였는데 막 되게 타이니하게 보였는데 그게 막 너무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 말했던 병원 그 씬도 사람들이 엄청 조그맣게 났던 것 같아요. 그쵸. 모든 화면이 다 되게 보이면서 이질적이었어. 그 커튼을 걷었을 때. 에드워드 양 영화가 생각이 나. 에드워드 양 영화는 항상 생각이 나지만 전문가 에드워드 양 영화에 진짜 그런 장면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옥상 위에서 사람들 내려다보는 그게 진짜 음. 대표적인데 이제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없고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 모르는 채로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게 좋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딱 뭔가 되게 근대적인 이게 영화나 카메라가 주는 경험이기도 하지만 근대적인 건축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만들어내는 시선 높이에서 인 것 같기도 해서 맞아. 거기서 오는 매혹이 있죠. 음. 근데 그 사람은 날 못 봐야 되지. 그게 있죠. 음. 그리고 이창 생각도 되게 많이 났어요. 그쵸. 아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이 진짜 이창이랑 비슷해. 되게 아, 근데- 관음증정이니까. 이창이 먼저죠? 이창이 먼저 읽긴 할 거예요. 음. 그렇네. 그런 시선에 대한 얘기가 있고. 네. 근데 이게 좀 모호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어떤 다음 소재를 또 찾아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고른 게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 뭔가 외소증 이런 걸 앓고 있는 20년 넘게 일한 동료 노동자가 있는데 그분의 삶을 약간 뭔가 에세이 필름처럼 뭔가 그분의 내레이션을 넣어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되게 그 공장 전체를 관리하는 그 국장 같은 사람, 디렉터가 와서 너 이 사람을 찍는 것 자체가 약간 의도가 불순하지 않냐, 뭐 이 사람을 그냥 전시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도덕적인 질문을 하는데 아 자기가 찍은 걸 보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딱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사람들도 되게 이 영화를 좋아해줘요. 그래서 TV에까지 방영이 될 정도인데 이때 뭔가 저는 좀 그런 위기감이 느껴졌어요. 확실히. 두 분 안 그러셨나요?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화. 이게 사실 두 번째 영화잖아요. 공장의 기념식 다음 영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예술 영화에서 예술 영화 안의 예술에 대해서는 그 영화 속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그 퀄리티가 결정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봐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영화에 대해서는 뭐 엄청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별로라 그러고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화 속 영화에 대해서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인공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 거의 약간 공익광고 협의회처럼 거의 저는 처음엔 힘들었지만 월급이 조금씩 인상되었죠. 그리고 결국엔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내랑 맛있는 걸 먹으러 가죠. 그냥 이게 전부잖아요. 영화에 약간 그래서 음악의 선율도 아름답고 뭐 그렇긴 한데 본인도 감동받고 그렇긴 한데 이 전체적인 영화의 흐름처럼 뭔가 찜찜함이 남아있는 그렇긴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눈에 띄는 특징을 어떻게 보면 소수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부터가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는 데에는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뭔가 어떤 자신의 어떤 그게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때부터 자신의 시선이 많이 들어간 그런 작업들을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뭔가 분기점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게 좀 위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셨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까 자기 삶 속에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일부러 이렇게 내 삶의 일부인데도 프레임처럼 보는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거리감을 취하려는 태도인데 되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 게 이 제목 뭐지? 아무튼 이 두 번째 아마추어에 있는 그 두 번째 영화의 제목이요. 두 번째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 주인공이 보여준 반응이 되게 중간에 보다가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이거랑 거리를 둬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되게 그런 이 주인공이 프레이밍하면서 자기 삶이랑 거리 두는 방식하고 이 노동자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TV에 나온 자신을 보고 그거랑 또 다시 너무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하는 부분이 되게 신기하게 겹쳐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파벨만스의 그 분리 중에 대장 걔도 되게 맞아. 나는 신이 아닌데 왜 이렇게 찍었냐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적으로 대상화를 일부러 했어요. 얘가 되게 주인공을 괴롭힌 애인데 얘를 되게 신격화한 영상처럼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걔가 되게 화를 내요. 왜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만들었냐. 그런 장면이 있어서 좀 그런 생각도 나고 뭔가 너무 아름다웠을 때 뭔가 이건 내가 아닌데 약간 이런 감정을 갖는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게 되고 그 찍는 사람은 한 번씩 그 선을 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하면 좀 더 예쁜데 이러다가 넘어버리는 거지 뭔가를. 그 아기 장면처럼 아기를 찍고 있는데 아기가 넘어질 것 같았던 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우선 해야 될 건 아기 안전인데 그렇게까지 위험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아내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더 진짜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관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영자막이 되어 있는 그 크라이테리온 채널에서 봤는데 거기에서 연예인들을 더 프레이머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처음 봐가지고 되게 맞는 말이다. 프레임 안에 넣어지는 사람들? 약간 이런 표현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표현돼서 그런 게 또 재밌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이렇게 떼어져서 한 면이 그 스스로도 그것을 연기하고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 외소증 가지신 그분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분도 어느 정도는 그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내가 이런 위치구나 때문에 뭔가 본인이 보여지는 방식을 본인도 그냥 수용해야 되는 그런 연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들이 영화에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선택을 비롯해서 되게 또 좀 뭔가 도식화해서 보자면 어떤 아마추어적인 열정과 사회적인 규범들이 좀 충돌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돈을 대주는 사람 자체가 공장의 그런 경영부 이런 데서 좀 돈을 대준 것 같죠. 그래서 그걸 제일 관리하는 높은 사람이 그 디렉터인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아무래도 좀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걸 넣지 말라던가 그런 뭐 스크립트를 다 나한테 먼저 미리 검수를 받으라던가 이런 말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막 다른 주변 진짜 유명해진 감독들이나
평론가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또 너만의 목소리를 뭐 가져야 된다. 뭐 난 아마추어리즘을 뭐 지지한다. 막 이런 뭔가 나다운 게 뭔데? 뭔가 기본적인 숏을 안 찍어서 아마추어인 거다. 막 이런 말 모르겠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목소리를 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좀 그렇게 어떻게 가서 기회를 잘 잡았는데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냥 뭔가 좀 공장 노동자들을 진실되게 촬영하는 어떤 아마추어 감독 이런 포지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서 그걸로부터 맞아. 그렇게 작업이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재밌는 점이라면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거 의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프레임 안에 뭔가를 담는다는 것 자체에 너무 그게 좋았고 약간 중독된 사람. 그리고 저는 그 정도는 되게 공감이 되거든요. 저도 막 그 사진 수업 듣고 한 장 사진 찍을 때는 뭔가 계속 셔터를 누르다 보면 제 발길이 어디로까지 닿을지 모르겠어서 이걸 어디서 멈춰야 되지? 이걸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이렇게 좀 안정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빨리 접고 집으로 돌아가 타이밍을 빨리 잡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좀 더 간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네이밍 같은 거에 의해서 그런 위치가 되어버렸다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우리가 아는 다큐멘터리 많은 영화들 같은 것들도 그 감독들도 그렇게 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뭔가 큰 정의로운 맞아. 뭔가 그런 뜻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거에 미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구나 뭔가 그냥 그런 생각하기도 하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정이 계속 안 꺼지고 점점 더 커지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 자누 씨라는 감독 실제로 있는 감독한테 우리 동네에 필름 클럽이 있는데 와줄 수 있겠냐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상영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영화가 잠깐 삽입이 되잖아요. 그 위장이라는 영화가 삽입이 되는데 맞아요. 그 영화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영화가? 전 좀 따라잡기 힘들긴 했는데 뭔가 그런 냉소적인 시선 같은 거에 대한 얘기가 막 갑자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쵸? 그래서 약간 그 방송국에 나중에 가게 되잖아요. 필립이. 그랬을 때 그 국장이 갑자기 나 너무 냉소적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그 카모플라즈라는 영화랑 좀 겹쳐 보이긴 했어요. 그 대사가. 그 감독이 되게 왜 영화를 만드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뭐 나는 어느 정도는 목소리를 내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필립이 되게 그렇구나. 저게 영화를 만드는 이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걸 보고 되게 어떤 감명이 엄청 깊었으니까 그런 용기까지 냈던 거일 거 아니에요. 저희 동네 와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그게 어떤
신의 다음 영화를 만드는데 어떤 추동력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그쵸. 음. 되게 적극적으로 자기 영화 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찍었는데 네. 어떠냐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되게 쉽지 않은데 사실 부탁하기가 맞아. 확실히 사실, 그런 그런 자세는 되게 되어 있는 사람이야. 솔직히 되게 부러웠어. 추진력이 어. 장난 아니다 이 사람은. 맞아. 저는 되게 겁이 많아서 음.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음. 뭐 잘 못 물어보고. 맞아요. 근데 나중에 지금 와서 진짜 후회가 많이 돼요. 뭐 음.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할 걸 음. 혼자서 막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한 다음에 보여줘야지 이러다가 완성 결국 못하고 맞아. 그런 적이 많아가지고. 뭔가 이 소비에트의 규범은 다를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런 뭔가 계속해서 그런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근데 가정도 아까 말했던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영향력들을 뭔가 끼치게 되잖아요. 이를테면 자기를 되게 지지하고 되게 좋아했던 상사 맞죠? 스타시오라는 사람이 그 영화 정말 자기가 찍은 영화가 방영된 것 때문에 해고가 되기도 하고 어떤 그 영화가 이렇게 상영이 되면서 원래 계획했던 공장에서 계획했던 일들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공장장이랑 뭔가 한판 떴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맞아. 되게 묘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뭐 그런 소셜 필름메이커로 거듭날 수도 있는 그런 뭐 한 사람의 그런 여정일 수 이 사람 뭐 켄로치가 됐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갑자기 그런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벽들에 막힌 느낌? 그런 진실을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이라고 한 걸 찍었는데 다른 진실이 왔을 때 내가 뭔가 이걸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하고 이러는 것들이 되게 사실적이어서 맞아. 감독님도 사실 그 키에슬롭스키 감독님도 다큐멘터리로 원래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자기의 이야기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막상 해보니까 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는 결과를 낳는.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긴 한 것 같아요. 그 스타시오의 말을 남겨놓음으로써.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해고됨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했다고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너 그런 그런 주위에 흔들리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이런 뭔가 맞아. 감동 뭔가 만화책에서 나올 것 같은 안 선생님 같은 그런 말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다큐를 찍지 마라라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압축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되게 딴소리인데 아까 켄로치 얘기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영자막밖에 없으니까 한글 자막을 막 찾아가지고 저는 어떻게 봤냐면 다른 영화에 삽입해가지고 비슷한 상영 시간 러닝타임 비슷한 다른 영화에 삽입을 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틀어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나다니엘 블레이크에 삽입해서 봐가지고 방금 되게 놀랐어요. 아니 근데 저는 또다시 놀라는 게 뭐냐면 이게 트리비아가 우리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이렌카가 꾸는 꿈이 있잖아요. 내가 닭을 잡아 죽이는. 근데 그 장면이 켄 로치 감독의 캐스라는 1969년도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한 소년이 매를 키우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그거에
이제 따와서 찍은 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영화 보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그 사진책 같은 걸 보잖아요. 사진책? 사진책. 근데 거기에 이제 소년하고 매하고 맞아요. 그 장면이 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 제 생각엔 그게 아마 그 캐스에 나온 캐슬 거예요? 그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어떻게 들거든요. 이랬어? 영화의 신이 강림하다 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방금? 그 나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선택은 미쳤다. 어머.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이게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데 아니 카메라를 가져서 그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게 그 매 장면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 의미가 맞아. 있잖아요. 저의 경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오, 약간 소름 돋는데? 너무 소름 돋는다. 근데 정말 그 사회파 켄로치에게 좀 그래도 영향을 받으신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마지막 영화 찍으셨다는데 켄로치 감독님. 본인 주장 마지막 영화 본인 어떻게 될지 주장. 모르는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맨날 마지막 영화라고 하면서 새로 음. 나오는 장수하시길. 맞아요. 건강하시고요. 그렇죠. 켄로치가 될 수 있었지요. 뭔가 켄로치가 이제 되지 않은 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쵸? 키에슬롭스키는 켄로치는 또 아니니까. 그럼 뭔가 약간 되게 딜레마에 더 사로잡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맞아요. 문제가 만약 이거의 해결을 진짜 바라면 켄로치처럼 더 그냥 직접적으로 이게 문제야 하고 더 밀고 나갔을 수 있는데 뭔가 그것까지 가는 과정에서 뭔가 복잡하게 자기도 뭐가 있는 거야. 그런 맞아. 저한테는 더 그런 느낌에 가까워서. 근데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사회 문제도 막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가는 길에서 뭔가 과정이 애매하게 좀 막 비윤리적이거나 그런 걸 보면 너무 빨리 실망하거든요. 저 약간. 저도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스스로도 답답해하면서 또 그걸 못 보는 그게 있어서 참 주인공을 또 마냥 욕할 수만 없는 입장이네요. 제가 요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고 있는데 와. 엄청난 근데 이름이네요. 거기서는 이제 정치를 도덕과 붙여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매의 그런 교활함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좀 약간 동의하는 편이어서 왜냐하면은 정말 내가 옳은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착한 사람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일을 정말 필요한 일을 누가 해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저도 그렇게 하진 못하고 그냥 그걸 분석하면서 저 사람은 훌륭한 선택을 했고 이런 도덕적으로는 나쁘게 평가받을 수 있으나 저 선택은 훌륭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이긴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켄로치 영화 보면은 그래 그 뜻은 알겠으나 저렇게만 해서 저게 정말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쵸? 이게 뭐 그죠. 여기 영화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알 수는 없는데 참 어렵네요. 그래서 주인공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서 좀 얘기가 어떻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주인공이 이제 약간 그 딜레마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필름 한번 내던지고 나서 이제 처음에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뭔가 약간 우울에 빠져 있듯이 집안에서 엉망진창 지내다가 문득 그 창밖의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카메라를 다시 집어들어요. 그래서 아내가 알려줬던 방법처럼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씬을 촬영하려고 했다가 그 카메라 렌즈를 돌려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원래 찍으려고 했던 그 영화를 그러니까 아기와 가족에 대한 영화를 독백으로 찍게 되거든요.
뭐 어느 날 밤에 진통이 시작됐고 음, 난 병원에 가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음. 뭐 아내가 창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뭐 그런 음.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맞아. 그래서 다시 첫 장면하고 완전 연결이 음. 되죠. 사실 음. 이 사람이 찍으려고 했던 게 그런 건가 하는 앞장면이 이제 음. 영화의 첫 장면인. 그렇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일단 카메라가 약간 총부리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게 남을 향할 때 좀 어느 정도의 폭력적인, 그러니까 그런 상대방을 지배하고자 하는 모종의 욕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총부리를 자기 자신에게 겨누었을 때는 어떤 그게 너무 좀 역겨운 자기 파괴적인 막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냥 되게 순수하게 자기를 다른 사람과 같은 선상에 놓고 다시 시작하는 느낌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좀 죽인다? 진짜 나를 나의 자아를 죽인다? 약간 이런. 그래서 그냥 좋았다? 좋았다. 아, 일본어 같았다. 좋았다까지는 아닌 아무튼 되게 어쨌거나 새로운 시선을 표현하려고 한 감독의 방식이었던 것 같긴 해요. 자기 얼굴이고 또 목소리 같은 게 좀 중요하게 갑자기 나오니까 보는 것보다는. 넬리는 어때요? 뭔가 회한 같은 게 좀 느껴지기는 했고 근데 뭔가 되게 이제 닫으면서 열린 결말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내한테 찾아가서 뭐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거 허의 그 테오도르인가? 걔 같지 않았어요, 약간? 그 마지막에 왜 편지를 쓰잖아요. 루니마랑 왜? 왜 또 왜? 영화의 신이시여. 아니 왜냐면 나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다가 그 상영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을 제가 허로 바꿨거든요. 나 약간 소름 돋아 지금. 미치겠네. 미치겠네. 왜 이러지? 어디 계세요? 아니 저희가 또 리허설 때도 계속 갑자기 막 사주 얘기하고 막 이랬거든요. 막 해외에서 점집을 차리면 어떨까?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 셋이 한번 차려볼까? 완전 영화의 신을 모셔보자. 영화의 신을 모셔보자. 영화의 신으로 뭘 해주실까? 근데 얘기해드릴게요. 뭘 해주실까? 우리에게 뭘 해주실 수 있을까? 영화 엔딩을 우리 당신 이 영화를 봤지. 영화계 인사들을 이렇게 상대로 엔딩 이렇게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괜찮다. 아무튼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어요? 약간 그 창가에 이제 그 필립이 이렇게 보고 있고 약간 회한에 젖어 있기도 하고 뭔가 자기 고백 같은 걸 하기도 하고 해서 약간 좀 테오도르가 마지막에 그 편지를 쓰는 그 장면이 좀 겹쳐지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생김새가 비슷해서 그런가? 좀 그 소심한 어떤 안경제비의 수염도 느낌. 있고. 근데 테오도르가 이제 뭔가 이 사만다와의 사랑에서 교훈을 나름 얻어서 자기의 아내에게 좀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전 부인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런 건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 맞아. 왜 갑자기 자신에게 총구를 겨눴을까요? 근데 저희가 사주 얘기했잖아요. 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화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화의 기운. 왜냐면 화의 열정만 넘쳐. 어. 딴 게 없어. 이게 딱 보면은 화만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매점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토가 있어야 되나? 아니 근데 토랑 금 정도 있어야지 삶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물도 많. 얘가 불이랑 물이 또 많을 수도 있어. 왜냐면 물이 약간 창작력 이런 거거든. 흘러가잖아요. 또 그리고 흘러가.
아, 그치. 맞네. 아니 저도 물하고 불이 딱 많거든요. 근데 아. 저도 약간 주변의 상황에 따라 그냥 흘러가거든요. 오잉 그러네 막 이러면서 흘러도 약간 아, 이건 너무 야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하면 안 되는데 영화 무당 이런 거 코너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다.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사실 그냥 저도 뭔가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뭔가 찜찜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확 드러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딴소리일 수도 있지만 좋았던 거는 어쨌든 카메라를 들게 됐던 그 순간의 소리가 그 아이들 창밖에 들리는 아이들 목소리였는데 저도 그냥 평소에 그냥 일상 속에서 저희 집 근처에 막 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많아서 아이들 목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되게 행복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일상의 행복의 약간 정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소리로 표현했을 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창밖에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 이게 그래서 그게 공감이 돼가지고 일단 그게 좀 좋았고 근데 그 총뿌리를 자기한테 겨눈다는 그 나물의 표현이 되게 재밌고 공감이 가기도 해가지고 이 다음엔 어떻게 될라나 진짜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마음도 좀 들었었고 그냥 영화 그 마지막 장면과 별개로 소리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음악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이 영화의 그냥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그냥 깔끔하게 촬영된 그런 이 영화의 특유의 깔끔함과 음악이 좋았는데 음악은 찾아보니까 이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크지슈토프 크니틀 씨님이라고 하네요. 그냥 음악 재즈 음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음악이 되게 사용이 좋았어요. 이 사람은 소심한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딸꾹질을 되게 많이 해요. 맞아. 나 그 얘기 하고 싶었어. 애기 기다릴 때도 딸꾹질 하고 그리고 자기 영화 처음으로 그 페스티벌에서 상영 될 때도 뒤에서 딸꾹질 하고 맞아. 그리고 한 번 더 딸꾹질 하는데 한 번 더 하는데 뒤쪽에서 아무튼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영화 마무리를 해봅시다. 네. 어떠셨는지 같이 녹음 후기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먼저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속 시원하지 않은데 뭔가 근데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속 시원하지 않은 영화가 맞는 것 같고 저는 근데 나름대로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봤으니까 다른 영화도 만약에 볼 기회가 생기면 굳이 찾아볼 것 같진 않은데 볼 기회가 생기면 보게 될 것 같고 그 후반의 영화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지 궁금하고 뭔가 얘기를 안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그 항상 따라다니는 비택이라는 동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제일 찜찜했거든요. 왜냐면 존재감이 되게 없는데 뭔가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막 일도 배우고 영화 일도 배우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저의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책이다. 저도 이분의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아까 약간 허들이 이 영화가 조금 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사회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어떤 매가 뭐 닭을 잡는다던가 운구차를 운전하던 표트르와 표트르의 죽은 엄마 뭐 이런 얘기가 많다. 그런 얘기들 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좀 꿈 같은 요소? 좀 상징적이고 운명적인 걸로 연결돼 있는 이런 느낌이 뒤 작품으로 갈수록 더 많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약간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좀 단편 뭔가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어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
오히려 저는 약간 그 매짐을 볼 수 있어서 아, 이 두 개를 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크주슈토프 키에슬롭스키라는 이 발음 감독의 잘한다. 이름을 이렇게 한 번에 말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당신 러시아 사람인가요? 북유럽 사람이세요? 폴란드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를 되게 좋아해서 네, 아무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 감독 영화를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그 뭔가 단정한 미장센 안에 뭔가 그 뜨거운 열정 같은 거, 관음증적인 열망이라던가 뭔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찜찜하다고 느끼면서도 이 아마추어는 좀 더 단정하고 뭔가 사랑이 가득한 그런 영화일 거라고 기대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기대는 무너졌고 이 감독 영화가 이런 영화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는 안 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깜짝 놀랐어. 단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열심히 볼 것 같진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 굉장히 이렇게 생산적인 시간이었네요. 사랑을 느끼고 싶군요. 저는 그냥 조금 더 로맨틱한 게 좋군요. 낭만적이고 단정한 게 좋아요. 저는 단정한데? 미장센만 단정하지. 필립은 에드워드 양처럼 음. 애프터 양처럼 홈비디오를 찍었어야 됐다. 인가요? 그쵸. 저는 그런 거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 공장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부추겨가지고 참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사실 좀 너무 피곤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고백하시네. 피곤했어요 이번 주. 힘들었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가져가시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은 마쳐볼까요?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